제가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했었었는데 서울 시내에서 새롭게 구도심이다 보니까 빈택지가 거의 없잖아요. 없죠.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단 말이에요. 신축 아파트 서울은 공급하려 그렇습니다. 할 때. 네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차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재건축은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하는 게 재건축, 빌라, 다가구 이런 걸 부시는 게 재개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다행이에요. 법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도정법에 재개발과 재건축에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일단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거는 똑같지만 기반 시설의 유무가 차이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남 뉴타운 생각했을 때 입지와 한남동 워낙 좋지만 한남 뉴타운 직접 가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희 집 옆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한남동에 가보시면 현재 뭐 도로라든지 길이라든지 어떤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예. 거주 환경이 되게 열악하죠. 네. 근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생각해 볼게요. 네. 뭐 주차야 당연히 힘들고 40년 차 돼가지고 오래됐다라고는 하지만 기반시설 좋죠. 그쵸. 입지는 뭐 최고죠. 뭐. 입지가 최고죠. 네. 재건축 같은 경우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데를 다시 아파트를 짓는 게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반시설이 없는 데들을 다시 하는 게 재개발.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현장으로 가면 꼭 이렇지만도 않아요. 네네. 누가 봐도 재개발 지역이야. 음. 그냥 산동네 달동네 같은데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꼭 법적으로는 이런데 꼭 그렇게만은 아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클리너 시스템에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얘가 재개발 조합인지 재건축 조합인지 체크하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하다. 네. 라고 얘기 드리고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재개발인 줄 알고 갔는데 재건축 입지가 단독주택 재건축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왜냐면 지금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규제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는 재개발인 줄 알고 샀는데 재건축이면은 이래저래 막 초과이익 그렇죠. 이런 것도 걸릴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교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었어요. 거의 재개발 비슷했으니까. 투자하든 네. 재건축 투자하든 오히려 재건축 선호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확실하고 그렇죠. 좋죠. 권리 산정하는 데가 어렵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재건축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랬었는데 이제 재건축이 규제가 워낙 현 정권 들어와서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맞아요. 가장 첫 번째로는 초과이익 환수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재개발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있고 전매 금지에 대한 부분들도 커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자마자 네. 바로 전매 금지에 들어가서 등기 날 때까지 전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조합 설립 인가 난 다음에 관심 가지라고 했는데 이미 늦은 거야 그러면. 살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네.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나면 거래할 수 있는 이유들은 있어요. 뭐 네네. 세대 전원이 뭐 해외로 이민이든 그렇죠, 그렇죠. 특별한 질병, 사유. 학업 뭐 이런 특별한. 것 때문에 네. 지방으로 가든 아니면 뭐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하든 네네. 그런 특이한 상황인 경우에만 팔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샀어도 내가 그 요건에 맞추지 않는 이상은 네. 못 판다. 그렇죠. 혹은 또 뭐 조건도 있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인가한 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사업식 그렇죠. 인가든 뭐 이런 것들 뭐 그때도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오늘 2부에 얘기할 내용 중 하나가 네. 미리 주제를 얘기해드리는 수색증산 뉴턴을 제가 준비했어요. 올해 분양 물량이 이렇게 많다는. 그쵸. 예, 제일 많다는. 네. 네, 수색증산 뉴턴 같은 경우는 네. 관리 처분 인가가 대부분 났거든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전매 금지 보니까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로는 전매가 안 된다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그렇죠. 걔네들은 그럼 어떻게 사요? 물어볼 수가 가능해요? 있죠. 그럼 전매가 가능합니다. 2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물어보는 것 중 하나 재개발도 어서 들은 거는 있죠. 네. 파리 부동산 대책도 나온 거거든요. 재개발 같은 경우도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되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유예 규정이 있었어요. 아. 뭐였냐? 재개발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월 24일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데 같은 경우는 네. 얘네들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아. 사업시행 인가를 이후로 이제 신청한 데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네. 그러면 전매 금지란 거지. 야. 그러면 이전에 신청한 데들,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 난 데들은 다 사업시행 인가가 2018년도 전에 다들 났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그러네. 인가 나도 다 전매가 가능하다. 네. 현 시점에 전매 금지가 돼 있는 재개발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야, 이거 굉장히 재개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거네요. 일단 2018년도 1월 24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만 하면 이
전매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 네. 빠숑님께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오히려 이게 뭐 전매 금지라든지 이게 좀 다른 규제보다 이게 제일 큰 규제인 것 같아요. 재건축에 있어서. 네. 예.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엄청나게 히스토리가 많은데 네네. 본격적으로 2018년도 때 이제 부활을 시켜놨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서 2018년도 상반기 때 국토부에서 나왔었던 자료예요. 네.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그때 공표가 되고서 한동안 재건축 시장이 출렁거렸었잖아요. 맞아요. 서울 평균은 3억 6천만 원이 나올 거다. 그리고 강남에서 최고가는 8억 4천도 나올 거다. 이런 그래서 얘기들이 그 8억 단지가 나왔었어요. 어디냐 막 그거 다 찾아봤잖아요. 진짜 8억 단지 뭐 공식적인 얘기는 못하겠지만 다들 알고 있는 그 단지. 아무튼 이게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 이거를 뭐 피하겠다, 네. 뭐다, 뭐 1대1 재건축으로 갈 거다 얘기 네. 나오지만 사실 문제점들이 되게 많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산정 방식이 설령 1대1 재건축으로 가도 부담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무식한 법률이에요. 무식하다는 표현 써도 되겠습니까? 그런가요? 좀 말도 안 되는 법률이라고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네. 일단 산정 기간이 우리가 흔히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 첫 번째 시점이 추진위원회 설립일이에요. 한참 옛날인데. 그렇죠. 당장 네. 압구정 완전 초기. 현대아파트 네. 같은 경우만 해도 2000년대 초반 때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단 말이에요. 네네. 도대체 언제적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걸 산정한다는 거야? 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또 얘기를 해요. 그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다. 최대 10년까지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더 웃기게 되는 단지들도 나타나요. 뭐냐? 10년 전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2020년이잖아요. 네. 10년 전이었으면 부동산 경기가 어땠었죠? 아주 최악이었죠. 그 오히려 이후에. 그쵸.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때보다도 더 안 좋게 되는 사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원래 2006년도, 7년도가 최고점이었었어요. 맞아요.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거죠. 네. 2005년도, 6년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차라리 그게 더 난데 2010년도를 기준해버리면 더 웃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데들이 나오고 또 웃긴 거가 산정할 때 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렇죠. 딱 추진력 설립 당시 혹은 10년 전에 기준시가를 측정하는데 더 내려가잖아 그럼. 완공됐을 때는 평가를 해요. 완공됐을 때는 거의 시세에 준하게 시세로 평가를 평가할 거 하겠죠. 아니에요. 예. 정확히 시세라고는 하진 않고 얘네들이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법은 나름 돼 있어요. 감정평가. 예. 그렇죠. 근데 사실상 거의 시세에 준하게 하겠죠. 얘네들 목표는. 그게 되면 설령 10억에 사서 네. 20억이 됐는데 이 공사비로 뭐 10억이 다 들어가서 실제로 이익 난 건 하나도 없어. 우리 돈으로 추가 부담금 10억을 냈다라고 칠게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추가 부담금을 다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내가 10억에 샀는데 추가 부담금을 10억 냈다. 네. 20억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는 없어요. 아.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내가 10억이 취득했는데 10억이 비용 인정이 됐지만 이 취득 가액을 인정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시 가격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 금액에서 내 돈 들여서 재건축했었어도 재건축 부담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법률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문제점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인본이라고 2018년도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을 걸었었던 헌법소원. 네, 헌법소원을 걸으셨던 이제 대표 변호사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신 거예요. 가장 크게 얘기 나오는 거는 세 가지예요. 네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그러니까 이게 그 초과 이익이라는 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익이 발생한 게 아직 아니잖아요. 팔질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 같이 내가 팔질 않았는데 왜 이득이야? 할 수 있어요. 혹자들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내는 거 당연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현찰이 없는데 무슨 돈을 벌어.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게 어떤 네. 게 문제가 되냐? 내가 재건축돼서 진짜 10억, 20억 벌었다고 칠게요. 네. 부담금으로 갖다가 너 8억 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20억 벌었는데 8억 내는 거에 대해서 문제 아닌 거 아니야? 사람들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내가 8억이 손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재건축 그렇게 시간 기다려서 신축 아파트 살려고 했더니 세금 낼 돈이 없어. 집을 팔아야 되는 거야. 맞아요. 차라리 그때 어쩔 수 없이 판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도 딱 20억에 대한 이익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 내서 끝났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든 내가 거주하려고 8억을 구해가지고 뭐 대출을 받든 뭐 하든 빌려서 세금을 냈어요. 이게 더 올라가면 다행인데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손실에 대한 규정 보상이 없다라는 것도 큰 포인트 중 하나라는 이건 얘기가 너무- 있던 거죠. 너무 이거 깡패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000원 주고 야, 쪼코우유랑 담배 사고 나 거실로 500원 갖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맞습니다. 네. 양도세는 또 양도세대로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과세죠.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초과이익이 난다고 하면은 양도소득세에서 수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정당당한 법률인 것 같은데 이거는 삥 뜯는 거랑 뭐가 달라요, 솔직히 그런 거잖아요.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는 예. 많이 알려져 있어요. 미실현 예, 이득에 그쵸, 그쵸. 대한 과세, 이중과세 문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네네.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 네. 산정 기준이 추진위원회 설립일로부터 준공할 때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납부하는 게 최종 소유자가 다 납부해요. 이 모든 이득에 대한 과세. 뭐 중간에 판 사람은 양도세만 내고 빠져나간 거고. 그 사람이 민원해. 그쵸. 그럼 네. 극단적으로 얘기해보면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네. 입주하기 한 1년 전에 네. 팔았어요. 그 이득에 대한 양도 차익만 한 20억 났다 했을 때 20억은 내가 양도세는 냈겠죠. 네. 양도세는 냈지만 그거 들고 이제 떠나요. 내가 이제 매수를 했어. 네. 매수할 때 얘가 완공되면 더 올라갈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 뭐 한 3, 4억 정도 더 올라서 아 나는 잘 샀다 생각했는데 추가 부담금 10억이 나한테 다 떨어져.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서 가시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국토부에서는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중 하나는 이거는 이미 있는 법률이고 부담금이 진짜 5억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애초에 매수할 때 5억 부담금 나올 걸 가정해서 싸게 샀어야 됐단 거예요. 싸게 살 수가 없으니까 샀는데. 이거를 과연 알고서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근데 저는 이게 실제로 부담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네. 그래서 재건축 자체는 네. 현 정권에서는 현실적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다라고들 보고 있어요. 네. 팩트만 놓고 보면 2018년도 이제 4월 달에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 소송 청구했었던 게 각하 처분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각하라는 뉴스에 게 나왔죠. 이제 합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당장 판결을 하진 않고 실제 헌법에 대한 침해가 권리 침해가 나오면 다시 소송 걸어라 이제 보류를 한 개념인 거죠. 네. 그때 이후로도 사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재건축 단지들 손에 꼽을 수 있거든요. 사실 조합 설립 인가를 안 해요. 그냥 음마 아파트, 압구정 현대 아파트 지금도 그냥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는데 뭐하러 조합 설립 인가를 하냐는 거죠. 네. 해도 오히려 계륵이 되는 거죠. 진행하자니 제초안이 기다리고 그렇죠. 오히려 조합 설립 인가하면 자유롭게 전매도 못하고 못하고. 재건축에 대한 가치가 우리가 실제로 따져봤을 때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재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빌라를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파트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건데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그 오래된 아파트를 그렇게 비싸게 주는 이유는 재건축이 완료됐을 때 그 미래 가치를 보고서 프리미엄 주고 사는데 이게 진행이 10년 동안 잘 안 될 거라고 보면 네. 지금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보다 없애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헌 소송 나는 게 더 빠를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네. 제초안이. 일단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계속 아마 이건 위헌 여지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계속 이게 법적인 다툼을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확실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아파트를 사더라도 25년차 이내 아파트를 사라. 네. 오래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 투자 수익률 되게 좋거든요. 네. 단 프리미엄이 굳이 붙지 않은 아파트를 사라. 이런 얘기로 갔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재건축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네. 재건축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단지들이 있죠. 네.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막차를 탄 재건축 단지들. 2017년도 말까지 그렇죠. 관리처분 인가는 안 되대. 얘네들은 막 얘네들은 그냥 신청하려고 몇 개간지가 그쵸. 거의 막 초치기로 했잖아요. 반포주공 1주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반포 우성, 반포 3차 뭐 이런 식으로 많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들 뭐 개포주공이니 뭐니 주목하면 엄청 돈이 되는 데들이죠. 그렇죠. 강남의 사실상 마지막 신축 아파트 라인인데 네. 얘네들은 들어가도 좋고요. 강북에서도 제초안 피한 데들 있거든요. 얘네들 네. 잘 찾아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쭉 얘기했었던 게 사실상 재개발 얘기라기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아울러서 얘기한 그렇죠. 장단 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진다. 신축 아파트에 공급되려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뿐이다. 근데 재건축은 규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재초안을 피한 재건축들을 주목하든가 아니면 재개발밖에 없다. 이렇게 네. 결론이 되는 거예요. 네네. 사람들이 이렇게는 물어봐요. 아니
새롭게 또 재개발 지역 지정하고 뭐하고 하지 않겠어요? 네. 제가 앞서서도 한번 얘기해드렸죠. 현 박원순 서울시장님 선선식이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있는데 현 체제 들어와가지고 네. 새롭게 정비구역 지정 안 하고 있죠. 네. 오히려 해제하면 해제했지. 해제 왕자시잖아요. 해제 왕자. 그렇죠. 있는 그리고, 것도 해제하지. 예, 소송에서 진 것도 계속 그냥 붙잡고 있으시더라고요. 붙잡고 있으면서 막 오늘 2부에서 얘기할 사례도 되게 재밌는 거 잘 골라온 것 같아요. 수색 네. 증산도 증산 4구역이 네. 말이 많죠. 소송 전까지 벌이면서도 해제를 시키는 게 지금 현 네. 서울시장인데 오늘 또 아침 뉴스는 리모델링 있잖아요. 네. 리모델링이 또 임대 아파트 의무로 넣으라고. 그 얼마 전에 그 용산 왕궁 아파트는 1대1인데도 의무 아파트 넣는 걸로 이거 결국 끝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지금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인터뷰하는 것들도 보면 거의 죄악시 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금은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올 텐데 아마 전체 부동산 세금 중에서 거기서 거의 전 7, 80%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쪽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것으로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세수가 줄었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만 증가하고 양도세, 취득세가 주니까 당연히 줄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증세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증세를 할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종부세 역대 최고라고 하던데 기사 보니까 또 예. 결론적으로 네. 현재 구역 지정된 재개발 지역들이 마지막 신축 아파트 예정지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러네요. 것이죠. 마지막이네요. 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또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재개발 이렇게 또 규제되고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실제로 계속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도시재생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얘는 또 어때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내에 500곳을 지정해가지고 5년간 50조를 투입한대요. 맞아요. 업자분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것 봐라. 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입된다. 여기 좋아진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빌라가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거주하기 좀 그렇죠. 거주 환경이 되게 네. 열악하잖아요. 길도 네. 우리가 한남 뉴타운 얘기했었던 것 같이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 범죄나 뭐 아무튼 이런 데가 좀 노출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계단도 보면 진짜 조커에서 나올 만한 그런 계단들 네. 나오고 기생충 보셨죠? 막 거기에 나오는 그런 동네들 이렇게 상하로 와야 그렇죠. 돼요. 예, 움직여야 되는. 네. 그런 동네들을 갖다가 애초에 재개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 여기에 신축 빌라 짓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체 개발해가지고는 개선이 안 된다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개발 지역을 지정해서 여기를 싹 밀어서 아파트를 짓든 길을 네. 놓든 하자. 이거를 좀 더 광역으로 간 게 뉴타운. 한남 뉴타운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해제됐다고 칠게요. 일단 해제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든 네. 거예요. 이 한남 뉴타운에 도시 재생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네. 여기다가 뭐 공공 기반 인프라 시설들 좀 넣어주고 네. 혹자들은 그냥 벽 하나 칠해주는 사업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깨끗하게 뭐 길도 좀 닦아주고 한다라고 하지만 얘가 근본적인 원인 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고 네. 안전도가 좋아지고 상하의 그 계단들 해결해주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반 네. 시설이 뭐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좋아지겠지만 근본적인 거주 환경 자체가 좋아지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가 핵심입니다. 가장 또 문제가 주차 공간이 되게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차가 뭐 지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차를 사지 말란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길을 넓혀야 되는데 진짜 주거 환경이 좋게 하려면 네. 원래 취지랑 배척되는 거죠. 원래 취지가 있는 사람들 쫓아내지 않고 잘 살게 해주자라는 건데 길을 넓히려면 수용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그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좋은 집들이었는데 우리 구역 지정됐대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됐대 몇 억이든 몇십억이든 투여해서 좋아질 거라 해서 기대했더니 내 집 부실해. 반대 당연히 하겠죠. 이게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는 데가 도시재생 사업이다 보니까 네. 좀 주목하라는 얘기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재개발 주목해야 되는 게 서울에 일단 신축 아파트가 부족하다. 사람들이 찾는 거는 결국 서울의 신축 아파트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고요. 그럼 서울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인데 재건축 규제가 워낙 심하다. 현 정권에선 좀 요원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이 서울에 진행되는 마지막 신축 아파트다. 네. 이렇게 해서 재개발 주목해야 된다. 아, 최고의 강의셨어요, 진짜. 네, 재개발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하는 건 처음이었었고 또 재건축이랑 비교해 보니까 지금 재건축이
좋겠죠. 당연히 좋은데 일단 여러 가지 좀 제약사항들이 훨씬 많다는 것들 재개발이랑 비교해 보니까 확연히 구분이 될 것 같네요. 네. 결국은 우리가 신규 아파트를 희망하는 세대들이 많을 텐데 기존 신규 아파트를 갖는 방법은 그냥 일반 매매로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신규 분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신규 분양은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쵸. 일반 매매로 할 경우에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제안하고 싶었던 것들이 그래도 확실하게 신규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초기 단계 들어가 있으면 좀 이런 비용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네. 2부에서 진짜 구체적인 입지 갖고 말씀을 해보시죠.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마지막 표 가져왔는데 네. 서울시의 뉴타운 지역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 수많은 재개발 지역, 뉴타운 지역들 중에서 어떤 데를 또 주목하면 좋을지 네. 제가 최근에 가장 2020년도 상반기 이슈가 될 만한 데들 2부에서 준비해봤으니까 2부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